동방견문록은 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세계를 여행하며 쓴 기행문입니다. 이 동방견문록은 서양인들에게 미지의 세계이던 동양을 재미있게 소개해주다 보니 금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는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마르코 폴로는 1269년 베네치아를 출발해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 실크로드를 거쳐 중국을 여행한 약 24년간의 기록을 이 책에 담았는데요. 마르코 폴로는 북으로는 극지대와 남으로는 자바와 수마트라, 모가디슈, 그리고 서로는 아나톨리아 고원에 동으로는 일본까지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동양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방견문록을 본 중세 유럽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콜럼버스를 비롯한 수많은 탐험가들에게는 지침서로 여겨질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베스트셀러 동방견문록이 가짜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영국의 역사가 프랜시스 우드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동방견문록에는 도저히 실제 경험이라고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동방견문록의 내용 중에는 황당한 내용이 많긴 하죠. 일본을 묘사하는 기록에는 온통 황금으로 뒤덮여 기와집과 수저, 그릇까지 모두 황금인데다가 사람들은 모두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궁전도 모두 황금으로 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도의 코끼리는 귀가 길고 커서 귀를 펄럭이며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또한 중앙아시아의 한 높은 고지에는 뿔이 약 140cm나 되는 양이 사는데, 목동들은 이 뿔로 식기거리도 만들고 울타리를 쌓기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동방견문록은 여행을 통한 경험담을 쓴 게 아니라 상상력을 발휘해 쓴 허구에 불과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한 것이죠. 거기다가 동방견문록에는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 칸을 만나 17년 동안이나 그의 신하로 일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유능한 인물로 인정받아서 원나라 내에서 비밀 임무를 띠고 각지로 자주 파견되었다고까지 기록되어 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동방견문록 외에 그 어떤 중국의 역사서나 사료에도 마르코 폴로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능한 인재로 발탁이 되었다면 반드시 원나라 역사서나 다른 곳에서라도 흔적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동방견문록에는 마르코 폴로가 쿠빌라이 칸의 지시를 받아 여러 대의 투석기를 만들었고, 원나라 군이 송나라 상향을 함락시키는데 일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서와 페르시아 원전에는 원나라 군이 송나라 상향을 함락시킬 때 사용된 투석기는 페르시아의 건축가 탈리브와 그의 세 아들이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심지어 마르코 폴로는 중국에 1274년에 도착했는데 송나라 상향은 그들이 도착하기 1년 전인 1273년에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주장도 있는데요. 마르코 폴로의 여행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만리장성을 거쳐서 가야 하는데, 동방견문록에는 이 만리장성에 대한 언급은 조금도 없다는 것이었죠. 거기다가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생소했던 중국인들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나 차를 마시는 습관이라든지, 또한 중국 여자들의 괴이한 풍습이던 전족을 한 것을 보았을 텐데도 그에 대해 이런 방구의 언급도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아마도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가 페르시아 상인과 교류를 하던 중 전해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동방견문록을 썼을 뿐이지 그가 중국에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던 것이죠. 반면에 다른 역사학자들은 동방견문록 내용이 과장되었을 뿐이지 중국에 다녀온 것은 맞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마르코 폴로가 1298년에 제노바의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혀있을 때 만난 작가 루스티겔로에게 중국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해주며 대피를 부탁했는데, 이때 루스티겔로가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를 쓸 때 자신의 상상력과 과장을 넣어 글을 썼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만리장성이 명나라 때 완성된 지금의 깔끔하고 웅장한 모습이 아닌 허물어지고 대충 방치된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성을 못 느껴 생략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을 쓸 때 무언가 기록을 하던 말던 그건 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은 마르코 폴로의 기호나 관심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만으로 그가 중국을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동방견문록에 쓰여 있는 터무니없던 이야기들 중에서는 사실로 드러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긴 뿔 달린 양 이야기인데요. 19세기 중엽 스웨덴의 탐험가 스벤 헤디는 중앙아시아를 탐험하던 중 파미르 고원과 파키스탄에서 엄청나게 뿔이 긴 양을 발견했는데, 그 양의 뿔 길이는 180cm에 달했고 동방견문록에 실린 내용이 사실로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당시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내용 중에는 중국에서 목격한 온몸에 털이 난 거대한 물고기에 대한 내용도 있죠. 하지만 중국의 역사서에는 절강 연안에서 길이가 30m가 넘는 고래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동방견문록에는 당시 원나라 지폐의 제조 과정이나 모양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당시 중국의 소금 제조 방법과 주요 산지 등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견문록에는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원나라가 남송을 멸망시킨 뒤에 많은 성벽을 헐어버렸다는 기록이나 쿠빌라이 칸이 도로 옆에 나무를 심으라고 명령했다는 기록은 원나라 역사서에 기록된 사실인데 서양의 자료 중에는 유일하게 동방견문록에만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크마트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은 살해당한 아크마트의 죽음을 조사하던 중에 아크마트의 악행을 알게 된 쿠빌라이 칸이 격분해서 그의 아들들까지 모두 잡아 피부를 벗겨서 죽였다는 내용인데 원나라 역사서인 언사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동방견문록에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많은 학자들은 동방견문록의 내용이 좀 과장되었을 뿐이지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간 것은 맞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갔냐 안 갔냐로 실랑이를 벌였지만 일본의 역사학자 스기야마 마사하키는 마르코 폴로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그가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죠. 그런데 실제로 마르코 폴로라는 인물은 동방견문록을 제외한 그 어떤 역사 기록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크던 작던 거의 모든 일들을 기록했는데요. 그때 중국을 방문한 여러 유럽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많지만 유독 마르코 폴로에 대한 기록은 중국어나 몽골어 자료 그 어떤 곳에서든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그의 발자취를 찾으러 전 세계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그의 기록을 이잡듯 뒤졌지만 결국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니콜로 폴로와 삼촌 마페오 폴로의 경우에는 콘스탄티노플의 저택을 샀다라는 내용 등 여러 역사서나 기록에 그들의 이름이 존재하지만 정작 마르코 폴로에 대한 기록은 그 어떤 곳에도 등장하지 않고 오직 동방견문록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베네치아에서도 그의 묘지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마르코 폴로의 묘지로 추정되는 곳을 발굴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스기야마는 그는 실존 인물도 아니고 동방견문록도 다른 사람이 쓴 책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동방견문록은 원시 원고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원고는 이미 없어져 버렸고 필사본만 여러 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견문록 각각의 필사본 내용이 다 달랐다고 하죠. 마르코 폴로는 1324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살아생전 그는 친구와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쟁이라는 둥, 사기꾼이라는 둥 지속적으로 엄청난 욕을 먹었다고 하죠.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당시에 친구들과 가족들이 거짓말했다고 고백하고 죽으라 했지만 마르코 폴로는 오히려 난 내가 본 것에 반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렇듯 마르코 폴로와 동방견문록의 진위 여부를 놓고 현재까지도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800년 전 이탈리아의 상인이자 탐험가 마르코 폴로에 의해 쓰여진 동방견문록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읽혀지고 있는 책으로 아직도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베스트셀러임은 분명한 것 같네요. 마르코 폴로와 동방견문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5세기 초중반부터 유럽에서는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 나라에서 큰 함선을 만들어 바다로 쭉쭉 뻗어나갔는데요. 그런데 사실 유럽의 대항해 시대 이전에 중국에서 먼저 대규모 선단을 이용한 대항해 시대를 열었었습니다. 심지어 이 대선단의 지휘관은 환관이었고 그 대단한 업적을 환관의 신분으로 해냈던 것이죠. 이 일을 해낸 사람은 명나라의 정화라는 환관이었는데요. 정화는 환관이자 장군이었고 제독 탐험가 외교관 정치가 등 여러 일들을 두루 해냈던 그런 인물이었죠. 오늘은 이 정화가 해낸 7차례에 걸친 대규모 원정, 명나라의 대항해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정화의 이름은 마삼보로 당시 중국에서는 이슬람교 신자들이 마시성을 많이 썼다고 하죠. 그의 선조는 칭기스칸이 중앙아시아를 공격해 들어갔을 때 몽골에 귀순한 뒤 훗날 운남성 개발에 참여한 이슬람인이었다고 합니다. 마삼보 역시 운남성 곤양에서 이슬람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죠. 이후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할 당시 운남성을 공격할 때 정화는 명나라군에 붙잡힌 뒤 거세당했고 그렇게 환관이 된 이후에 연왕 주체에게 바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주체가 정난해변을 일으켜 황희를 찬탈할 때 정화 역시 주체를 곁에서 모시며 공을 세웠고 그렇게 정이란 성씨를 하사받고 이름을 화로 지었으며 환관의 최고위직인 태감이 되었죠. 그렇게 명나라의 황제가 된 영락제는 뛰어난 정치력으로 내정적인 면에서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며 외정적인 업적 역시 대단했습니다. 여러 나라와 지역들을 굴복시켜 영토를 넓히기도 했지만 그중 특이한 업적이 바로 바다를 통한 대규모 원정을 기획했던 것이죠. 그렇게 1403년 영락제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 대규모로 함대를 만들라 명했고 이때 이 함대의 지휘관으로 이슬람교 출신이자 자신이 믿을 만한 인물인 정화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까지도 이 대규모 원정을 하게 된 이유가 불분명한데요. 그래서 여전히 수많은 썰들이 난무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명나라가 동남아시아나 인도 등지에 여러 조공무역국을 만들어 해외에서 수많은 조공을 받고 세계 질서를 명나라 중심으로 다시 재편한다라는 이유로 인해 원정이 행해졌다고 여겨지지만 행방불명된 건문제를 찾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라는 설도 있고 티무르 제국을 협공할 동맹국을 찾는 것이라는 설도 있으며 아직까지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휘관으로 선정된 정화는 중앙아시아나 서역에서 쓰이던 페르시아어 능통자를 고용해 통역원들을 훈련시키는 등 원정에 철저한 준비를 해나갔죠. 거기다가 명사에 의하면 원정단의 기함은 보선이라고 불리고 총 길이가 약 137m에 폭은 약 56m에 이르는 초대형 선박이라고 하며 총 함선 62척에 2만 7천여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출정하는 정말 대규모 원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약 8,000톤급 규모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의 함선이었는데 여기엔 수군뿐만 아니라 역관과 의원, 천문가, 승조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원정을 떠났다고 하죠. 훗날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가마의 함대가 120톤급에 총 승무원이 170여 명,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함대 역시 250톤급의 총 승무원이 88명에 불과했던 걸 비교하면 역시 과거부터 대륙의 스케일은 남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배가 너무너무 크기도 하고 배에 타는 인원수도 너무 많다 보니 모두 거짓이라며 많은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죠.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완벽히 다한 정화는 영락제의 명령에 따라 1405년 6월 드디어 제1차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정화의 원정함대는 중무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며 막대한 양의 보물들이 실려 있었다고 하죠. 이는 원정을 하면서 거치는 수많은 나라에 명나라의 군사력과 부를 동시에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착하는 나라의 방문에 명나라의 조공을 요구하고 명나라에서 생산되는 비단과 도자기를 가지고 가 동남아시아 지방 및 인도 등 여러 지방에서 생산되는 진귀한 보석이나 수많은 동물들, 여러 광물 등을 교환해 무역을 이끌어내는 등의 목적도 있었죠. 그렇게 난징에서 출발한 대선단은 중국의 남서쪽 연안을 통해 참파와 수마트라를 거쳐 인도네시아 팔렘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광동성 출신의 한족이던 해적 진조이가 그곳에 있던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지배자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러자 정화는 공격을 하기 시작해 진조이를 생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진조이의 압송을 위해 다시 명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영락제는 굉장히 흡족해하며 해적 진조이를 처형시켰고 이로 인해 인도양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명나라 원정대에 대해 신뢰를 보내게 된 것이죠. 또한 1차 원정 이후 명나라와 원래 교류가 없었던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락제의 명령에 따라 돌아온 지 불과 10일 만에 두 번째 원정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후엔 더 서쪽인 태국과 말라카, 자바, 실론을 거쳐 인도의 서해안인 캘리컷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캘리컷을 찍은 정화의 선단은 일단 다시 명나라로 돌아가 더 단단히 준비를 한 다음 더 먼 서쪽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귀국하는 길에 실론에 들러 한문과 페르시아어 그리고 그곳 현지어까지 세계국어로 정화의 원정이 그곳에 닿았음을 증명하는 비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화의 원정대는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실론의 감폴라 왕국의 알라케스바라 왕이 실론에 상륙한 명나라 선발대를 몰살시켜 버린 뒤 약탈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정화는 병력수가 딸리자 일단 명나라로 귀환을 했고 1409년 여름 3차 원정을 떠나면서 복수를 위해 실론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감폴라 왕국의 공격을 감행해 왕궁을 급습, 알라케스바라 왕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신하들까지 모두 사로잡아 명나라로 압송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그곳의 새로운 왕으로 옛 왕족의 후예인 파라크라마바후 6세를 왕으로 세웠죠. 이 파라크라마바후 6세는 훗날 코테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정화의 원정대는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해 캘리컷에 도달했고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와 아라비아반도 남쪽의 아데네까지 도착할 수 있었죠. 여기서 뱃머리를 돌려 다시 명나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귀환하는 도중 조공국이던 수마트라 왕이 반란 세력의 토벌을 요청해 수마트라 섬 북부의 반란군을 진압해주기까지 하면서 명나라의 위상을 드높였고 그렇게 1411년 7월 명나라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 번째 원정은 2년 후인 1413년 11월에 출발을 하게 되었죠. 여러 번의 원정으로 노하우가 쌓였던 덕분인지 이번엔 아프리카 서쪽의 케냐에 도착하게 되었고 케나 말린디의 특사가 정화에게 기린을 바쳤습니다. 원래 기린은 동양의 전설 속에 존재하는 상상 속 동물이었는데요. 케냐의 특사가 이 동물을 게린이라고 부르자 정화와 원정대 사람들은 이를 상상 속 동물인 기린으로 여겼었다고 하죠. 이후 케냐의 특사는 영락제를 만났는데 영락제는 기린을 선물로 준 것에 기뻐하며 특사에게 큰 상을 내렸고 기린을 그림으로 기록해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4차 항해 이후 명나라의 무역활동은 인도보다 서쪽인 호르무즈와 케냐까지 확장되는 대단한 업적을 세웠던 것이죠. 이후 1417년에 떠난 다섯 번째 원정에서는 소말리아 모가디슈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자와 표범, 얼룩말, 콧불소 같은 진귀한 동물들을 실어올 수 있었으며 1421년 1월에 떠난 6차 원정은 지금까지의 원정과는 달리 조공을 바쳤던 여러 나라들의 특사나 사신들을 다시 자국으로 데려다주기 위한 원정이었습니다. 이때 아프리카, 인도, 아라비아, 동남아시아 등 30여 개국에 달하는 사신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주었다고 하죠. 그런데 6차 원정 이후 항해를 중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명나라의 수도는 베이징으로 옮겨가 있기도 했고 정화원정대의 보급기지 노릇을 하던 팔렘방에서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이때 분쟁 해결을 위해 정화는 다시 팔렘방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땐 이미 영락제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이후 황제로 즉위한 홍희제는 다시 남경으로 천도를 원하기도 했고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원정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렇게 정화는 수비태감에 임명되어 난징으로의 천도 준비를 맡게 되었죠. 하지만 수도가 난징으로 옮겨지지 못한 채 홍희제마저 1425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선덕제가 황위에 오르게 됩니다. 선덕제는 다시 원정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정화를 다시 원정의 지휘관을 맡으라고 명했죠. 하지만 정화는 이미 환갑의 나이로 너무 나이가 많아 거절하려 했으나 자신을 대신할 인물이 없다고 해서 결국 7차 항해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그렇게 1431년 12월 대망의 7차 항해를 떠나게 되죠. 7차 항해 때 원정대는 메카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하고 이슬람교 출신인 정화는 메카에서 참배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나이에 원정을 떠나다 보니 몸이 약해졌는지 1433년 4월 항해에서 복귀하는 도중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이후 시신은 원정대 관례에 따라 인도양 바다에 수장되었고 명나라에는 가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화가 죽고 난 이후부터 항해를 재개할 것인지 논의되긴 했지만 그를 대신할 인물이 없기도 했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원정에 반대하는 이도 많았기에 이후 명나라의 대규모 원정은 막을 내리게 되었죠. 아쉬운 점은 정화가 기록한 원정대의 정식 기록은 성화제 시절 병부시랑이던 유대하라는 인물이 병부에 보관되어 있던 원정의 기록들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는 것인데요. 그러자 병부상서였던 항충이 유대하를 질책하자 유대하는 이 대규모 원정은 국고를 낭비하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지만 기껏 얻은 건 외국의 신기한 물건뿐입니다. 이걸 어찌 후대 사람이 본받을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항충은 그 말이 맞다 생각했는지 그냥 넘어갔다고 하죠. 하지만 다행인 점은 정화의 부하로 원정에 동행했던 마환의 영해승남과 비신의 성차승남 그리고 공진의 서양번국지 등이 남아있어서 현재 매우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원정은 유럽의 대항해 시대보다 70여 년이나 앞섰기 때문에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화 역시 후대의 환관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죠. 조선 효종 때인 1653년 8월 수십 명의 이상한 생김새를 한 외부인들이 제주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파란 눈을 가졌고 높은 코에 노란 머리 그리고 짧은 수염을 가졌던 그들을 본 제주도인들은 마치 괴물같이 생겼다고 했죠. 이런 괴물 같은 생김새를 가졌던 사람들은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중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폭풍우를 만나 겨우 제주도에 상륙했던 네덜란드인들이었습니다. 그중 배의 선원이자 서기를 맡고 있던 하멜은 제주도에 상륙한 때부터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기까지의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멜 표류기이죠. 이 하멜 표류기는 17세기 조선의 생활상에 대해 서양인이 최초로 기록한 책으로서 일부 잘못된 내용과 왜곡된 내용도 있지만 예리하고 세밀한 관찰을 통해 조선의 실상을 비교적 정확하고 충실하게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멜은 약 13년 동안 조선에 억류되어 살면서 온갖 험난한 경험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하멜과 하멜 표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핸드릭 하멜의 고향은 네덜란드 호리넘이었죠. 대만의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는 레세르를 임지로 데려다주는 임무를 받아 선원이자 서기로서 1653년 1월 네덜란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대만의 안핑에 도착 후 다시 일본 나가사키로 가라는 임무를 받고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주도 부근에서 폭풍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고 한 선원이 육지가 보인다고 외치자 급히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제주도의 남해안이었던 것입니다. 심한 풍랑으로 인해 하멜이 탄 무역선 선원 64명 중 28명이 죽고 말았고 남은 36명만이 제주도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리고 곧바로 제주도 관하에서 나온 병사들에게 붙잡혔는데 다행히 당시 제주 목사인 이원진은 그들에게 머물 집과 식량을 내어주면서 효종에게 보고 드렸으니 답장이 오면 다시 일본으로 갈 수 있을 거라며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제주 목사가 바뀌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하멜 일행에게 야박하게 대했다고 하죠. 그러자 생활을 버티지 못한 그들은 버려진 작은 배로 그곳을 탈출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이에 대한 처벌로 각각 곤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흐르고 1654년 하멜 일행은 서울로 호송되었죠. 이때 훈련도감에서 일하던 얀 반스 벨테브레가 통역을 하기 위해 그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백인인데 갓을 쓰고 한복도 입은 데다가 알고 보니 같은 네덜란드 출신이라는 걸 듣고 하멜과 동료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벨테브레는 그들에게 여기 들어온 이상 돌아갈 생각 말아라 라고 말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또한 효종 역시 우리는 외국인을 나라 밖으로 보내지 않는다라며 그들을 다시 일본으로 보내주지 않았고 그렇게 길고 긴 조선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훈련도감에 배속되어 효종의 어가를 수행하는 직을 임명받아 매월 쌀 40kg의 넉넉한 봉급까지 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광대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주도 사람들이 하멜 일행이 사람보다 괴물에 가깝게 생겼다는 소문을 퍼뜨렸으며 심지어 그들이 뭘 마실 때는 코를 귀 뒤에까지 돌려놓고 마신다라는 말까지 퍼뜨렸던 것이죠. 이에 하멜 일행을 구경하기 위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높은 벼슬에 있던 고관대작들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가족들과 손님들에게 구경을 시키는 등 마치 동물원의 동물들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그들을 괴상하게 여기고 배척했지만 유일하게 자신들에게 편견 없이 잘해주는 승려들과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하죠. 하멜 일행은 이후 약 2년간 서울에서 억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일행 중 14명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겨우 22명만이 살아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나라 사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하멜 일행은 조선을 뜨기 위해 청나라 사신이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뛰쳐나가 자신들을 살려달라며 애원했죠. 하지만 조선 병사들에 의해 곧바로 체포되었고 조선 정부는 청나라 사신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 일을 무마시켰으며 사신들도 그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기에 이 일은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조선 조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어이없는 일로 여겨졌는데요. 그렇게 조정에서는 이들을 처형해야 한다와 살려줘야 한다로 입장이 나뉘어 서로 대립하게 되었죠. 하지만 효종은 하멜 일행을 유배시키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그들은 전라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도 정기적으로 쌀 10kg을 지급받았는데 효종은 그들에게 내탕금을 써서 쌀 30kg을 더 지급해 주었다고 하죠. 그만큼 그들은 생각보다 넉넉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멜 일행의 좋은 세월은 효종이 승하하고 현종이 즉위하고 나서 다 가버리는데요. 이후 조선 정부에서는 하멜 일행에게 아예 관심이 없어졌으며 심지어 이 당시 극심한 흉년이 들어 그들에게 지급되던 식량마저 엄청나게 줄어버린 것이죠. 거기다가 일행들은 여수 좌수영과 남원, 순천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온갖 잡력에 투입되면서 길고 긴 고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식량이 부족해 항상 굶주리다 보니 나중에는 살기 위해 구걸까지 하며 지내게 되죠. 당시 하멜이 억류 생활을 한 곳은 여수에 있던 전라 좌수영이었는데 먹을 걸 구하기 위해 작은 배 한 척을 빌려 바다에 나가 생선을 잡기도 했으며 이때 부근의 섬들과 조수, 풍양 등을 알아낼 수 있었죠. 게다가 일부 관리들은 그들을 학대하기까지 하자 일행 22명 중 결국 16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생각한 하멜 일행은 탈출을 위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자신들이 모아놓은 돈으로 친해진 조선인의 이름으로 그 마을 어부의 배를 한 척 구입하려 했죠. 하지만 배를 팔려고 한 어부가 배를 사려는 사람들이 하멜 일행인 걸 알게 되고 혹시나 있을 불상사에 대해 걱정하며 배 판매를 물으려 하자 그들은 원래 가격의 몇 배를 더 쳐주면서 겨우 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두가 동시에 탈출하면 곧바로 탄로나 추격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 전원이 탈출하지는 못하고 1666년 9월 총인원의 반인 8명만이 밤을 틈타 배를 타고 탈출해 결국 일본의 나가사키에 도착하게 되죠. 이들은 약 1년간 일본에 체류하며 일본 관리에게 신문받은 뒤 네덜란드를 떠난 지 13년 만인 1668년 7월 천신만고 끝에 네덜란드에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8명의 일행도 조선 조정에서 석방해 주었고 그들도 무사히 네덜란드로 돌아갔다고 하죠. 그리고 하멜과 동료들은 소속 회사였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찾아가 조선과 일본에 억류돼 있었던 13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한 증거이자 보고서인 항해일지를 제출했는데 이 항해일지가 바로 지금의 하멜 표류기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멜 일행들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하멜은 인도로 항해를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후 생활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하멜은 하멜 표류기와 조선 왕국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책들은 1668년 세계의 출판사에서 동시에 출간되었고 이후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에서도 앞다투어 출간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먼 나라 조선에 대한 책으로 당시 유럽인들의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멜 표류기는 너무 서구 중심적이고 조선에 대해 악담을 늘어놓았다며 비난과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하멜은 13년간 강제로 억류되어 있으면서 마치 광대나 동물원의 동물처럼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온갖 노역의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며 살았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 악감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멜 표류기 내용을 그럴 수 있지라며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많죠. 또한 하멜 표류기라는 기록 자체가 동인도 회사의 보고서로 제출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멜 일행들이 엄청 힘들고 개고생했으며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라는 식으로 적어야 더 많은 보상금과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멜 표류기에는 오류도 많고 왜곡도 굉장히 많죠. 하멜은 당시 조선인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적은 것도 많은데 조선인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자랑스러워한다. 벨테브레가 말하길 조선인들은 겁이 많아 병자호란 때 싸우다 죽은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많았다고 했다. 조선인들을 지나치게 믿어선 안 된다. 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영웅적인 행위라고 여긴다. 라는 식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잘해준 승려들과 제주목사 이원준, 전라수사 이도빈 등의 경우에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기록해 두었고 표류 직후에는 조선인들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다고 저술하는 등 호의적인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비난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죠. 그런데 하멜 표류기 내용에는 왜곡된 부분도 많은데요. 관아에서는 남편을 죽인 여자를 어깨까지 파묻고 옆에 나무톱을 놓아두었는데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양반을 제외하고 누구나 그 톱으로 한 번씩 그녀가 죽을 때까지 목을 잘라야 한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런 사형 방식은 에도시대의 처형법인 노코기리비키와 혼동했다는 의견이 있죠. 또한 왕을 저주한 왕의 형제의 아내를 바닥이 구리로 된 방에 가두고 불을 지펴 죽였다 라는 내용은 미네빈 강씨에 대한 이야기로 짐작되는데 실제 미네빈 강씨는 사약을 마시고 사사되었기 때문에 하멜 표류기에 나오는 기록과 완전히 다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죽은 피해자의 사체를 씻은 식초와 물을 살인자에게 먹여 불룩해진 배를 때려 죽이는 처형법이라든지 주인을 죽인 수법 그대로 하인을 처형하는 방법 등 굉장히 잔혹한 처형 규정은 경국대전과 대명률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냥 허풍이나 과장이 섞인 풍문을 어디서 들었거나 그런 험한 곳에서 살았다는 걸 회사에 말하고 보상금을 더 타먹기 위해 기록해 둔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이 외에도 수많은 왜곡과 뻥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하멜 표류기는 역사설하기보다는 개인이 쓴 견문록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는 있지만 역사서로서의 가치는 더 검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멜 표류기는 삼국지연의처럼 사실에 기반해서 쓰긴 했지만 더 흥미롭고 재밌게 하기 위해 많은 것들이 추가된 느낌이라서 그냥 재미로 읽는 것이 나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선에 도착해 13년간 온갖 개고생을 했던 비운의 인물 하멜과 하멜 표류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